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연말 포스코의 대대적인 사업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국내 5G 네트워크 장비로 중국 화웨이 제품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보안 문제를 검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 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저축은행 적금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에도 미국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오늘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 최 회장은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포스코 그룹이 100년 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비전인 제철 보국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로 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 연말쯤 대대적인 사업 개편이 예상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오늘 포스코의 새 수장으로 공식 취임한 최정우 대표이사 회장이 포스코의 첫 번째 신성장 동력으로 에너지 소재 분야를 꼽고 관련 계열사 합병을 시사했습니다. 양극재하고 음극재 만드는 회사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또 통합해가지고 R&D나 마케팅 시너지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목표가 2030년에 전 세계 마켓이 한 20% 하면은 아마 15조 이상의 매출이 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포스코는 리튬, 양극재, 음극재를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를 비롯한 각종 배터리 소재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스코 캠텍의 음극재 사업과 포스코 ESM의 양극재 사업을 통합 개편해 2차 전지를 포스코의 주요 신사업으로 만들고 천연 원료 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그러면서 올 연말쯤 상당한 규모의 조직 개편을 예고했고 특히 포스코 캠텍은 그가 올 초부터 사장으로 몸담았던 곳인 만큼 앞으로 신사업 추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두 번째 신성장 사업은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사업 구조뿐 아니라 회사 내부 문화에도 혁신을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 사람들은 그래도 철강적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있어서 신성장 사업에서 많은 좀 이렇게 실패도 있었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사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또 외부 전문가를 영입을 해가지고 아마 그 조직은 포스코와 좀 다른 좀 더 진취적인 또한 오늘 최 회장은 포스코의 새로운 비전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생의 가치를 강조한 위드 포스코라는 새 슬로건을 내걸고 기업 시민으로서 공동체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현재 포스코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주주, 공급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러브레터라는 형태로 청취하고 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이를 종합해 최 회장의 개혁 과제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최정우 신임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할 개혁안이 포스코 안팎의 높은 기대에 부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5G 네트워크 장비로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도입하는 걸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보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정부가 책임지고 보안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검증이 가능할까요? 이보경 기자입니다. 해킹을 하자 수십 대의 자율주행차가 해커의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영화 속의 이야기로 다소 과장됐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모든 사물이 통신망을 통해 연결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보안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세대 이동통신인 5G의 보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5G
네트워크 장비에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도입할 것인지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갈 정도로 관심사입니다. 과거 스마트폰이나 CCTV 등 중국 기업의 IT 기기에서 해킹의 한 형태인 백도어가 발견되는 등 보안 문제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얼마 전 5G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안 문제만큼은 정부가 철저히 챙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안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정부가 챙길 거다. 우리 산업 측면도 그렇고 국가 또 여러 가지 측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네트워크 보안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개발한 소스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그걸 검증하지 않는 한 검증하기 어려운데 그 제조사의 지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그 회사에 대한 신뢰로 그걸 믿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특정 조건이 돼야만 돌게 하거나 뭐 이렇게 숨겨놓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어떤 이상 행위라든가 또는 해킹 기술 같은 게 들어가 있는지를 제3자가 알아낸다고 하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의지는 있는 걸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관의 발언 직후 설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통사들의 장비 보안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미며 5G 장비 보안 검증은 이 통사가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30%에서 50%까지도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는 화웨이 장비. 가성비를 고려할 때 이 통사 입장에선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연금저축 가입한 분 중 수익률이 낮아서 불만인 분 많을 텐데요.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연금저축 상품과 저축은행 적금의 수익률을 비교했더니 대부분 연금저축이 적금보다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정부가 국민 노후 안정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며 마련한 연금저축 상품.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판매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중에 54개 연금저축 상품의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2.9에서 6.32%였습니다. 연금펀드가 6.32%로 가장 높았고 생명보험이 4.11%, 손해보험이 3.84%, 신탁상품이 2.9%였습니다.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의 수익률은 모두 저축은행 적금보다 떨어집니다. 세액공제 효과와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 등을 모두 고려할 경우 연금저축의 평균 수익률은 3.74에서 7.17%로 올라가고 저축은행 적금은 3.66%로 떨어지지만 그다지 반가운 결과는 아닙니다. 적금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품이지만 연금저축은 채권, 주식 등의 투자에 수익률이 등락하는 운용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부 금융사의 연금저축 수익률은 절세 효과를 고려해도 적금 수익률에 못 미쳤습니다. 가만히 묶어두는 적금에 비해 자금을 운용하는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더 떨어진다는 사실은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상품 간 비교가 쉽도록 수익률과 수수료율 비교 공시를 강화하고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수익률이 더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익률 공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 열린 유럽 증시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페이스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경제 지표 부진의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뉴욕 증시의 하락세가 단기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현지 시간 25일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문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는 미국산 콩 수입을 확대하고 비자동차 제품에 대한 무관세, 무보조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유럽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보하고 이미 부과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문제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 지수는 전일 대비 0.9% 오른 390.5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06% 상승 마감했고 독일의 닥스 지수도 1.83%, 프랑스의 CAC 40 지수도 1%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무역 관련 종목이 많은 다우지수는 0.44% 상승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이 이처럼 하락한 것은 페이스북의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가입자 수 증가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부정적인 예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페이스북 주가는 19% 가까이 급락했고 그 영향으로 아마존이 2.98%, 마이크로소프트도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의 이 같은 하락세가 단기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께 발표 예정인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최소 2.5%에서 최대 5.3%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발 기술주 하락에 대해서도 기술업종이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기술주의 폭락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캠핑 떠나시는 분들이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캠핑 갈 때 많이 찾는 채소와 고기 중 일부 식재료가 작년보다 최대 31% 올랐다고 하는데요. 품목별 가격 변동을 유동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휴가철 캠핑에 주로 쓰이는 식재료 39개 상품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채소값 인상폭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비해 고구마가 31.7%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깻잎, 버섯, 상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양파와 오이 두 품목만 10%대 감소했습니다. 바비큐 재료 중에서는 쇠고기 등심값이 5.4% 상승했고 돼지고기 삼겹살은 1.5% 소폭 올랐습니다. 음료수 중에서는 캔커피, 사이다 가격이 내려간 반면 캔맥주는 3.6%, 생수는 2.5% 상승했습니다. 소시지, 소금, 참기름 등 가공식품은 가격이 하락하거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캠핑 식재료 25개 품목의 구입 비용을 비교한 결과 전통시장을 비롯한 마트와 백화점 모두 상승했습니다. 전통시장은 12만 9천 원대로 백화점에서 살 때보다 31%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품목군별로 보면 고기나 채소류는 전통시장, 가공식품이나 음료, 주류는 대형마트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캠핑용 식재료 가격 현황은 지난 20일 전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97곳의 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최근 건설사들이 잇따라 2분기 실적 발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성적표를 받은 건설사도 눈에 띄는데요. 이 같은 호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인지 유민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2분기에 매출은 3조 5,820억 원, 영업이익은 2,1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로 따져보면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5년 연속 시공능력 1위를 기록한 삼성물산 건설 부문도 2분기 매출은 3조 1,330억 원, 영업이익은 2,4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소폭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4% 늘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기업 분할후 첫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7%, 30.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틀어지려 했지만 새 아파트 분양에 사람들이 몰렸고 해외 프로젝트 수익성 개선도 겹쳐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건설사들이 하반기로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롯데 건설사의 올 하반기 공급 물량은 총 12만 5천여 가구. 현재도 쌓여있는 미분양 물량이 상당한 만큼 건설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SK건설의 라오스댐 붕괴 사고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가 경제 자체가 사실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가 하반기에는 상당히 경영난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이 건설업계가 더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 같은 전통적인 사업에만 매달리는 것을 넘어 주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협상이 완전 타결됐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임금 협상을 여름 휴가 전에 타결한 건 2010년 이후 8년 만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5만 500여 명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 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4만 2,046명 가운데 2만 6,651명, 63.3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 4만 5천 원 인상과 성과금과 격려금 250%에 280만 원을 더하는 내용 등입니다. 글로벌 경제 불황 속에 자동차 산업 위기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가 극적 타결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입니다.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에 15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기로 발표했습니다. 앞서 2015년 M14 공장을 시작으로 총 46조 원을 투자해 세 곳의 공장을 짓겠다는 약속을 지킨 셈입니다. 이번 투자 발표는 2015년 8월 경기도 이천에 완공된 M14 공장 투자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10년간 M14를 포함해 3개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완공된 M14 공장 이후 SK하이닉스는 충북 청주에 M15 공장을 짓고 있으며 이는 오는 9월 완공돼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발표한 이천 신공장은 202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올해 연말부터 공장 공사가 시작되며 SK하이닉스는 2026년까지 80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4만 8천 명의 고용 창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16 공장 투자의 발표는 최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와도 연관돼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IBK 기업은행은 제15회 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이상원 상하 프론테크 대표이사를 선정했습니다. 기업은행 명예의 전당은 기업을 일으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인의 발자취를 기리고자 지난 2004년 설립됐습니다. 이상원 대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부품과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며 상하 프론테크를 200여 개 지식자산을 보유한 세계적인 기술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선정위원장을 맡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상원 대표는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자는 신념으로 매출의 10% 이상, 인력의 15% 이상을 R&D에 투입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수많은 부품과 신소재를 국산화해 기업과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기업은행은 헌액자의 동판 부조를 서울 을지로 본점 1층 명예의 전당 기념관에 전시하고 각종 수수료 평생 면제 등 최고 VIP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아차는 올 2분기 매출액이 14조 6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5% 늘었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525억 원으로 12.75%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3,318억 원으로 14.81% 줄었습니다. 보행자 도로폭 최소 기준이 앞으로 최소 1.5m로 확대돼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폭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김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A 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 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여름 페스티벌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엔 이런 페스티벌들이 펀딩을 통해서도 열린다고 합니다. P2P 투자로 제작된 이색 페스티벌, 오늘 센즈라이프에서 알아봅니다. P2P 대출은 개인 신용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몫이 큽니다. 이 두 부류는 P2P 상품에 투자하고 이자를 받는 구조인데요. 동산을 담보로 하는 P2P 상품은 여기에 리워드, 즉 투자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수익을 얻는 동시에 투자한 상품의 입장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 투자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가지고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연이나 전시회 같은 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연 제작비를 차주에게 대출해주고 후에 티켓 판매 수익금으로 대출액을 상환받거나 협찬사의 협찬금으로 대출액을 회수해주는 투자 상품입니다. 네, 제가 원래 또 뮤직 페스티벌도 좋아하기도 해서 투자하게 됐고 또 투자를 하면 표도 주고 또 이자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어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P2P 금융업체 비욘드 펀드는 최근 공연기획 전문업체인 볼륨 유닛과 문화공연 사업 제휴를 맺고 투자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페스티벌인 오스타디움의 매출을 채권으로 펀딩을 진행해 총 237명에게 4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연이어 오픈한 워터밤 투자 상품 역시 총 477명에게 7억 원의 투자금을 성공적으로 모았습니다. 중소기업들에 이제 자금 지원을 해주면서 서로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개발하고자 많이 노력을 많이 했고요. 수익이 확실한 콘텐츠 상품이어도 사업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제작사가 제도권 금융에서 투자금을 모으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 특히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이 현상은 두드러집니다. 이 틈을 P2P 금융이 파고들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는 콘텐츠가 2030 콘텐츠고 또 그리고 비욘드 펀드 쪽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2030 쪽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 콘텐츠 쪽을 적극 또 지원해 주셔서 20대에서 30대 그리고 40대들이 주로 투자하는 P2P 금융. 뮤직 페스티벌이나 전시회 수요층과 P2P 투자자들의 연령대가 비슷하다는 것도 인기 비결입니다. 비욘드 펀드가 문화공연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투자를 받듯이 피플펀드와 헬로펀딩도 연계업체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한 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피플펀드의 옐로 유통 상품은 숙박업체 비품을 유통하는 O2O에 펀딩하는 상품. 상품이 판매됐어도 정산이 2달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2달간의 현금 흐름을 가늠한 뒤 매출 채권 정산을 통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헬로펀딩의 확정 매출 채권 투자 상품은 가맹점에서 전일까지 발생한 확정 매출액을 담보로 대출이 진행되는 상품입니다. 결제대 행사를 통해 카드사의 확정 정산 대금을 직접 지급받아서 원리금이 상환됩니다. 동산담보대출은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 담보가 없는 영세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그러나 담보물 가치 평가가 어려워 지금까지 기존 금융회사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수익 발생 구조는 확실하지만 자금 수요와 자금 회수 시기에 시간차가 있다는 게 이 상품들의 특징.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제작 비용과 수익금을 걷어들이는 날짜 사이에 걱정이 깊던 차주들의 고민을 P2P 금융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동산 P2P 투자를 통해 내가 즐기고 싶은 페스티벌 제작에 참여하고 동시에 수익도 얻는 투자 재미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발굴합니다. 오늘은 삼복더위 중 두 번째 날인 중복이었는데요. 오죽 더우면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게 느껴진다는 말이 있을까요? 아마 심한 더위에 사소한 일도 힘겹게 느껴진다는 뜻일 텐데요. 맛있는 보양식으로 건강 잘 챙기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강한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간절한데 적은 양이지만 밤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퇴근길 작은 우산을 챙기시면 유용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다행히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토요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 동풍에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밤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그 밖에 동해안과 남해안, 경남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다만 양이 적어서 폭염을 해소시켜주진 못하겠습니다. 공기는 대체로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경상도는 대기 정체로 인해 오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한편 태풍 종다리는 휴일 일본을 통과해 월요일 제주 동쪽 해상에서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계속해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 종일 덥겠습니다. 동해안 가끔 구름 많겠고 밤부터 강원 영동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과 울진 32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오후에 갑자기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에 광주와 대구 35도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도 폭염 속에 월요일에는 내륙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동해안과 경남, 전남,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는 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젠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